오빠가 죽은 날 나는 웃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선 모두들 울었지만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오빠는 스스로 뛰어내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새벽 경찰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짧은 문장을 남기고 떠났다. 건물 16층에서 떨어진 시신, 지갑에 남겨진 유서 한 장, 모두 내 탓이야 라는 5글자. 처음엔 나도 혼란스러웠다. 오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 문장이 너무 오빠답지 않았다. 오빠는 항상 내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건 자기 잘못 아닌 걸 끌어안는 거야. 그런 오빠가 모두 내 탓이라니. 나는 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 안쪽에 감춰진 USB 하나. 그 안에 담긴 폴더 이름은 단순했다. 진슬. 거기엔 몇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썸네일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오빠의 친구들, 그중엔 내가 한때 동경했던 선배도 있었다. 나는 영상 하나를 눌렀다. 화면 속 오빠가 울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누군가에게 말했다. 제발, 그만해. 부탁이야. 내가 사과할게. 다 말할게. 그 순간 화면 바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하면 너도 끝나는 거야. 넌 이미 공범이야. 심장이 내려앉았다. 오빠가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빠는 죄를 뒤집어 쓴 채 침묵 속에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삶 전체를 건 감정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나는 그들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다. 오빠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아직 아무런 위협도 아닌 평범한 여동생일 뿐이었다. 바로 그 점이 내 무기가 될 터였다. 그래서 나는 미소 지었다. 거짓된 미소를 차가운 눈빛 뒤로 감추며 그리고 첫 번째 타깃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아직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 첫 번째 타깃은 강민석이었다. 오빠와 가장 가까웠고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는 남자. 겉으론 의대 준비 중인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오빠의 영상 속에서 그는 가해자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협박자였다. 나는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학교 행사에서. 그는 나를 몰랐다. 아니, 나를 알아도 기억 못할 것이다. 오빠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내 존재는 늘 투명했으니까. 그와 처음 말을 튼 건 도서관에서였다. 의도치 않은 듯 책을 떨어뜨렸고 그는 나를 도와줬다. 이 책 어려운데 혹시 전공하세요? 안요? 그냥 관심 있어서요. 그는 웃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미소. 나는 그 웃음이 곧 그의 약점이 될 거란 걸 직감했다. 민석은 내가 과학을 좋아한다는 말에 호기심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며칠 후 그의 집에 초대받았다. 부모님이 없는 시간대, 혼자 사는 고시원 같은 공간. 나는 무심한 듯 방 안을 둘러보며 USB를 하나 꺼내 책상 서랍에 밀어 넣었다. 내용은 오빠의 영상 일부였다. 짧지만 치명적이었다. 그 다음 날, 그는 패닉에 빠졌다. 내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너 내 컴퓨터 건드렸어. 나는 태연하게 답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는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하나씩 힌트를 흘렸다.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오빠의 고통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커피숍 구석 아무도 없는 시간. 그는 수척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대체 누구야?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몰라요. 난 그 사람 여동생이에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 공포, 후회, 그리고 부정이 얽혀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건 경찰에 갈 수도 있고 내 엄마에게 갈 수도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난 그냥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오빠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넌 그걸 알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학교에 자진해서 자퇴서를 제출했다.
그의 이름은 학교 시스템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강민석은 단지 가장 약한 고리였을 뿐이다.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 밤 현장에 있던 사람은 셋이었다. 남은 두 사람, 그들에겐 아직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나 곧 모든 균형은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타깃은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쓴 여자였으니까. 그녀의 이름은 윤세진이었다. 겉으론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였다. 성적도, 외모도, 말투도 흠잡을 데 없었다. 오빠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고 나 또한 언니처럼 따랐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 그녀는 달랐다. 차가운 얼굴로 오빠를 향해 말했다. 넌 그냥 조용히 사라져.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나는 처음 그 영상을 보고 몇 번이나 다시 돌려봤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말투, 눈빛, 냉정한 표정은 명확했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동조하고 있었다. 나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다. 세진은 민석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이고 허점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었다.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마주쳤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나를 못 알아봤다. 나는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윤세진 씨 맞죠? 예전에 오빠랑 같이 과외하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 혹시 너 민재 동생? 내 이름이 기억나는 것에 놀랐지만 그 표정엔 진심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묻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운동도 같이 하고 카페에서 책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다. 너 참 묘한 아이야. 뭔가 꿰뚫어보는 느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다. 그날 이후 나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엔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 놓인 QR코드를 이용했다. 그 코드에 연결된 링크 오직 그녀만 열어볼 수 있도록 설정한 페이지. 그 안엔 오빠가 그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너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 그날 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무 말 없이 단 한 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강남의 조용한 루프탑에서 마주 앉았다. 불빛이 은은하게 번지는 밤이었다. 그녀는 술잔을 비우고 조용히 말했다. 네가 뭘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은 복잡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복잡해도 누군가는 죽었어요. 넌 이걸로 뭘 원하는 거야?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눈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 다 빼앗을 거예요.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는 흔들리고 있다. 다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걸. 그날 이후 세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SNS에서 사라진 일상 사진들, 헬스장에서 줄어든 출석 빈도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의 억지 웃음.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안은 틈을 만든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세진이 다니는 투자회사에 익명의 고발장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윤세진 대리 과거 특정 자산운용 대표 아들과 관련된 폭력 사건 은폐 정황 있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에 그런 부류와 어울렸다는 건 사실이었다. 나는 단지 그 진실의 상상력을 더했을 뿐이다. 며칠 후 그녀는 본사 감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회사는 그녀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 그녀의 자리 명함 그리고 일상은 점점 무너져갔다. 나는 이제 마지막 타깃을 준비해야 했다. 세 사람 중 가장 조용했던 존재. 정윤호 오빠의 가장 오래된 친구. 그는 지금도 의대 본과를 다니고 있었고
병원 실습까지 나가고 있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 오빠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하나만 조용히 사라지면 모두가 편해져. 나는 오빠가 남긴 USB를 들고 병원 관계자처럼 위장해 그의 실습 병동을 찾았다. 당연히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처음부터 법과는 아무 상관없었다. 윤호는 나를 못 알아봤다. 그는 환자 앞에서 예의 바르고 진중한 의사 연습생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기억하고 있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본 그 차가운 눈. 며칠 뒤 나는 그가 다니는 학교 웹포털에 또 다른 영상 하나를 익명으로 올렸다. 영상 속 그는 또렷했다.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리고 오빠의 고개가 천천히 떨구어지는 장면. 영상은 3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봤고 소문은 퍼졌다. 그는 학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병원 실습에서 배제되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내게 문자를 보냈다. 너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빠의 생전 마지막 통화 기록을 그의 메일로 보냈다. 통화 상대는 정윤호. 통화 시간 사건 발생 12분 전. 모든 조각은 이제 제자리에 놓였다. 그들은 무너졌고 나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이민재 씨 동생분 되시죠? 나는 숨을 삼켰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재 씨에 관한 추가 기록이 나와서요. 그날 밤 민재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자료가 복구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오빠는 죽기 전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내가 생각한 그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용히 말했다. 꿍, 그중 하나는 가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쳤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아빠의 피 묻은 와이셔츠, 그리고 그가 아무 말 없이 세탁기에 넣던 모습.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내 얼굴에 떠있는 낯선 감정들, 두려움, 혼란, 그리고 배신감, 가족. 내가 유일하게 끝까지 믿고자 했던 그 울타리. 오빠가 죽은 날 아빠는 이상했다. 말이 없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다. 그가 입고 있던 셔츠엔 미세한 얼룩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땐 그저 장례 절차에 쫓기느라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경찰에서 말한 복구된 자료는 곧 내게 전달되었다. 오빠가 죽기 불과 1시간 전 집 안 CCTV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녹화본. 영상을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아빠. 이건 너무 심해. 오빠였다. 카메라 앵글 바깥에서 들려오는 굵은 한숨.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아빠를 협박했어. 그럼 말해야지. 왜 나까지. 영상은 그 순간 끊겼다. 파일이 손상된 듯 마지막 몇 초는 재생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오빠는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걸 덮으려 했다. 이 복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너무 커져버렸다. 무너뜨려야 할 적이 가족이라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다. 아버지를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거실에 앉은 아버지 앞에 조용히 USB를 올려두었다.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물었다. 이건 뭐냐? 오빠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제는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다. 그래도 들어볼게요. 그게 가족이니까.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 후 비리를 감추기 위해 청년들을 이용했고 그중 하나가 오빠였다는 것. 오빠는 처음엔 몰랐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뒤늦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결국 타겟이 된 것이다.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 복수를 위해 버텨온 시간보다 진실 앞에 선 무력감이 더 거셌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내 손으로 가족을 법정에 세운 것이다. 마지막 정의였다. 오빠의 죽음은 이제 사건이 되었고 나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이제 나는 조용히 오빠의 낡은 일기장을 펼친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동생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다. 나 대신 살아줄 사람이니까 나는 눈을 감고 속삭인다. 오빠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살아갈게.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어떤 상처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